(81페이지에) 사실 현대시 봐봐. 적동세하고 붙어있는 김권규의 수천리라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수천리. 180일이 아니라 81이네요. 김광균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2학년 때 배워는 게 교과서에서는 없는데, 김광균 시인의 시적 경향을 얘기하면 1930년대 주지주의와 주지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1930년대 여러 시 유파가 있었는데, 시문학파 같은 경우는 시어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를 창조해낸다면, 이 주지주의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했어. 심상이지, 심상. 그래서 김광균 시인의 뭐 와사등이라든지 수천이라고도 유명한 최일서전, 데생 이런 작품들 보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수천이라는 시도 이미지를 통해서 그려냈고, 시적화의 정서를, 그리고 감정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어. 제가 사별의 한이거든. 사별. 여기서도 누가 죽었냐면 죽은 누이지. 그러니까 적동세하고 제재가 비슷해. 또 우리 제망매가도 있었죠. 이 사별의 한을 제재로 제망매가 있어. 한번 볼게요. 뭐 은수저도 있고, 보면 유리청도 있고, 혈육과의 사별을 제재하는 시들 보면은 갈래가 삼문시입니다. 그죠? 삼문시는 줄과 의 부분이 행과 연의 부분이 없어요. 쭉 이제 볼게요. 산비탈의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조 두 개로.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수철리가 이게 지명 이름이에요. 수철리. 여기에 누이의 무덤이 있는 거지. 누이의 무덤가에 찾아간 거야. 그러면 산비탈에 들국화가 피었는데, 환한 들국화라고 했네요. 들국화가 환하고. 근데 여기가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이랬잖아.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무덤 옆에 밤나무 하나가 오똑 써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누이 동생이 무덤가를 찾아가는 길에 들국화가 산비탈에 환하게 펴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이 동생의 무덤가에 가는데, 이거는 너무 긍정적인 이미지란 말이야. 환한. 그치? 그죠? 이것이 오히려
누이 동생의 무덤과 대비되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죽음이고 슬픔이잖아. 아픔이고 항이고 서러움이고. 이건 두번 말이야. 그래서 요 대비가 이런 슬프고 서러운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거죠. 대조는 강조잖아요. 환하게 피어 있으니까 더 슬픈 거야. 밤나무 하나가 오똑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져. 여윈 가지. 자, 여윈 가지 세모쳐봐. 무덤 세모치고. 이거는 이제 어두운 이미지에 씌워져. 슬픔이라든지 스타는 갈 길을 못 찾는 영혼같이 절로 눈이 감긴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그렇죠? 누이 동생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걔가 무슨 일을 어쨌든 먼저 간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슬프겠어. 무덤가에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이. 절로 눈이 감긴다. 현재형 시제.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이런 식으로 시내가 흐르는 모습을 은색으로 된 실을 그어놓은 것 같아. 시각적 심상으로 형상화한 거죠. 이렇게 심상, 이미지로 표현을 많이 했어. 김동률 시인이. 등 뒤 서거기는 이건 이제 소리를 청각적 심상이죠.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잎에 차단한 비석 이거 주세요. 차가운 비석이죠. 세모죠. 세모. 이것도 무덤하고 같은 이미지. 하나, 노을에 젖어 있다. 자, 비석이 노을에 젖어 있다. 근데 이 비석은 차단한, 이게 뭐냐면 차가움이야. 차가운 비석이 노을에 젖어 있다. 이거는 어떤 감각적 이미지일까요? 차가운 비석이 젖어 있대. 노을에. 근데 이 노을이라는 것이 이게 시각적 심상이잖아. 그치? 노을은 시각이죠. 그런데 그 시각에 촉각화가 된 거죠. 시각이 촉각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심상으로 지금 여기까지 끊어줘 보세요. 노을에 젖어 있었다까지 끊어줘봐. 자, 요약을 해볼게. 보죠. 누이 동생 무덤. 자, 얘 온 거야. 가의 풍경. 묘사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윈 가지라든지 그렇지? 차단한이라든지 차가운 이런 식으로
좀 스산하고 쓸쓸하게 묘사했죠. 단 하나만 빼고 화난 행복함. 그렇죠. 자, 두 번째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이거는 이제 누이를 상상하는 거야.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누이, 죽은 누이. 흰나비처럼 죽일 거. 어느 무영한 공중에 공중에 형태가 없는 공중에,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아무 형태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체온이 꺼져버린 후 죽었다는 얘기지. 무영한 공중에 체온이 꺼져버린 후 죽었다는 얘기예요.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비인 묘지의, 비인 시적은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 소리, 성각. 자,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누이의 입장에서 상상한 거야. 누이가 죽고 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적막한 그 무덤가에 항상 찾아오는 거는 물소리하고 바람소리라는 거야.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그래,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그 무덤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적막한 바로조각.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누구의 이마 위에서? 동생의. 동생이 누워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생이 가슴 위에 비가 내리고 이마 위에서 별이 뜨고. 무엇을 속삭였는지 의문법. 한줌 흙을 헤치고 나이 부르면 누구를? 누이를. 무덤가에 온 거잖아. 그러면서 한줌 흙을 헤치고 이 흙 속에 누이가 있겠지. 나직이 부르면 한박꽃처럼 눈뜰 것 같아. 누가? 누이가. 그러니까 죽은 이를 굉장히 그리워하면 살아 돌아올 것 같단 말이지. 그치? 마치 이렇게 하면은 한박꽃처럼 누이가 살았을 때 아름답고 환했었나 보지. 그래서 살아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울컥 하지만 죽었잖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었잖아. 마지막이 주제죠. 결국은 서러움이야.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다. 자, 그런데 여기 표현 방법이 뭘까? 생각이 스며다. 생각이 스며대. 생각이 마치 물질처럼, 생각을 물질처럼 표현했잖아. 그치? 추상적 관념에 어떤 물질처럼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 문학에서 이 기법 많이 쓰죠. 추상적 관념. 만질 수도 없는 거, 볼 수도 없는 거, 느낄 수도 없는 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마치 물질처럼 표현하는 추상적 관념의 자체가 쓰였죠. 결국은 무덤가에서 서러움이 복받쳐 오면서 끝난 거야. 옷소매에 스며다는 거 보니까요. 아마도 울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눈물이 왈칵 치솟으면서 이렇게 옷소매로 닦아낸 게 아닌지. 그래서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 관한 상상과 그 다음에 결국은 서러움.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가 그 시의 주제잖아. 그치? 사별로 인한 서러움, 슬픔. 그래서 한편에 되게 슬픈 시인데 적동새는 슬프다기보다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었다면 우리 수철이는 좀 너무 슬프죠. 그리고 또 슬픈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슬프게 다가오는. 왜냐면 어조
어조가 되게 담담해. 그죠? 감정을 과하게 노출하지 않고 주변 풍경 묘사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담담하게 서로 생각에 웃음이 있으면 이러면서 음메스므로 해서 이러한 감정 절제가 슬픔을 보는 독자들에게는 슬픔을 더 잘 전달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상 특징. 우리 이제 모든 시는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상, 주제, 그렇죠? 나오는 게 그렇잖아. 시 감상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준 다음에 풀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적 과제의 정서, 태도, 이게 그 시의 주제, 중심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적 어떤 시어, 식구의 의미 이런 거 꼭 나오죠. 꼭 나오는 것들.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표현상 특징이거든. 꼭 나오지.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표현상 특징 한번 해볼까? 표현상 특징. 산문시예요. 산문시. 산문시이고, 즉 행과 연애 두 벽이 없는 산문시이고,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다. 자, 그 다음에 김광균 시인답게 우리 이미지를 많이 표출했어요. 그렇죠? 다양한 감각적 신상, 이미지. 결국은 이러한 감각적 신상을 활용한 이유는 시적 의미,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가 바라고자 하는 그런 시적 화자의 정서라든지 이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 시에서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서는 뭘까요? 슬픔이지, 비애, 서러움이란 말이에요. 비애를 표출하고 있는 거지. 뭘로? 신상. 다양한 신상. 시각도 나오고 청각도 나오고 공감각도 나오지. 공감각. 노래 젖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무덤 주변의 스산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환한 들국화. 그렇죠? 여기 쓰인 거는 대조지? 대조. 대비. 그러면은 요 긍정의 환한 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냐 요 스산한.
부정의 감정을 부정의 분위기를 스산한 거기에 하나 들국화가 하나 딱 피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산이 보이는 거지. 대비돼서 대조돼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표현 수사법 한번 볼까요? 표현 수사법 찾아보세요. 표현 수사법. 별들이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의미법.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 지금 한박꽃처럼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다. 추상적 관계를 붙여요. 자, 그리고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슬픔에 차 있단 말이야. 그쵸? 누이의 무덤가를 찾아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슬프겠죠. 서럽고 슬프고 그립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눈에, 우리 선지에 나왔을 때 눈에 비친 무덤가의 풍경을 예를 들어 맞춥니다. 뭘까요? 어떻게? 시자화자의 눈에 비쳐있기 때문에 시자화자의 마음, 정서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 주관적으로 정막한 하모니라는 거를 우리가 정서의 주관적 투영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면, 투영이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 주관적으로 집어넣는 거지. 정서라는 건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관적 정서의 투영이라고 해도 맞고, 정서의 주관적 투영이라고 해도 맞아요.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투영이. 자, 그래서 우리 슬픈 시 하나 배웠네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 대체로 이미지로 얘기하고, 주로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감정의 표출은 최소화했다. 그래서 감정이 절제돼 있어. 김광균 시인의 시들을 보면 대체로 그래요. 이미지로 표현하고 거기서 느끼게 하는 거지, 감정을 과하게 표출하지 않아. 단단해. 그렇기 때문에 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초원 있잖아. 초원이라는 시 알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는 거. 그 시를 보면 슬프긴 슬픈데 슬픈가 보다. 되게 슬퍼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시를 딱 읽고 나면 그 짠함이 계속 남죠. 뭔지 우정아? 그치? 눈을 감고 끄덕이면 그잖아. 이게 서러움이 초원같이 대놓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렇게 막 그 탄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막 표출을 하면 알았어, 슬프다, 슬픈 거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감추면서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면 그 슬픔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갓집 가봤어요. 상갓집에 가서 조문해놨어. 조문하고 상갓집에 가서 조문하잖아. 이렇게 조문하고 이게 유족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 인사를 할 때 막 울면서 막
막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딱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딱 담담하게 딱딱 인사를 해. 절제된 상태, 감정이 절제된 상태의 유족과 아이고 아이고 울고 막 난리 나는 유족이 있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더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냐면 감정이 절제된 사람한테.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을까? 얼마나 슬플까?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절제된 시가 더 전달력이 큰 거예요. 정서의 전달력, 슬픔의 전달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지주의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통한 제시, 감정의 절제 이런 것들. 그럼 다음 시, 김광민 시인의 다음 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넘겨봐봐. 문제 한번 풀고 볼까? 뒤에서도 풀어주시겠지만 풀어도 좋으니까. 자, 1번에 작품간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 단골 문제지. 1번에 선지 1번에 가는 나와 달리 일정한 음보를 유지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맞네요. 3은 부잖아. 나는 상문시고. 그치. 2번. 자, 2번은 기업과 내 시적 19
소시어에 대한 함축적 의미. 자, 기억의 야상경은 적동세가 오는 시간이죠. 그거는 동생들을 걱정하면서 또 자신의 한을 표출하는 시간이에요. 니은, 적막한 황후는 시적자가 동생의 무덤가를 찾아가서 생각이 잠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가장 맞겠네요. 그죠? 시적가자의 구제를 실감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보기를 참고해라 그랬는데 가에서는 계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밤마다 오라비들 찾아온다는 누이의 한 맺힌 사연, 나에서는 누이 동생의 무덤가에서 죽음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인식하며 다양한 인지를 통해서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죠? 아닌 거 뭘까요? 1번 맞고 2번도 맞죠? 3번 야윈 가지를 내젓는에서 여윈 이게 죽은 누이 동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주관적 정서가 투영된 거지.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누이를 떠올리는 거야. 4번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에서 죽은 누이 동생과의 간극을 좁힐 수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초월적 태도,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네요. 그쵸? 그럴듯한 말은 다 갖다 붙였는데 헛소리죠. 4번이죠. 네. 그러니까 문학은 선지가 좀 이게 좀 뚜렷해요. 답이. 이제 우리가 좀 훈련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답이 보였는데도 1, 2, 3, 5 검증하고 있을 시간이죠. 참 어제 모의고사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날 어제 와서 어제 모의고사는 어떤 선생님 지금 입력돼가지고 아직 성적은 안 나왔는데 성적을 떠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서 감상이 이게 4월 거라서 작년 4월 거라서 어떤 시간 부족했는 거 어떻게 매니징했어? 엄매하고 엄매 독서 이런 문학 시간 그래도 사설보다는 안 부족했어. 사설보다는 안 부족했어. 그치 사설보다는 좀 낫지. 그 독서 3개 중에서 어떻게 했어? 하나 날렸니? 과감하게? 이제 잘 날리네 윤지. 호정이도 어떤 3개 중에서 뭐 날렸어? 두 개 날렸어. 2개 날리더라도 그러니까 2개 날릴 수 있어. 2개 날릴 수 있는데 근데 단어는 풀 수 있잖아. 그치? 완전히 날리는 건 아니고 건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앞쪽에 이제 푼 데서 이제 다 많이 맞으면 되거든. 그래서 최선의 전 계속 해보세요.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돼. 계속 반복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박용철의 싸늘한 이마하고 박영래의 월훈. 이게 새로 들어온 것들이라서 좀 보셔야 돼요. 싸늘한 이마. 일단은 박용철 시인은 1930년대 순수십파 시인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1, 2, 3년으로 되어 있네. 시험하고 잠깐 할게. 원래 이제 박용철 시인은 30년대 순수십파. 시인으로
읽어봐봐.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있으면 모두가 빼앗긴 느낌으로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랴. 얼마나 한 위로이랴 밑줄. 모두 빼앗기는데 눈높게 보인 날이면 환한 운명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방 까만 깃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 얼마나 한 기쁨이랴 밑줄.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며 싸늘한 이와 밝게 트이며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기리는 저희라도 마음에 있다니 얼마나 한 즐거움이랴. 한 즐거움이랴 밑줄. 벌써 우리가 시를 한번 읽었는데 뭘 알 수 있냐면 유사한 동사구조의 반복이야. 전체적으로 유사한 동사구조의 반복으로 전체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통일성, 그치? 통일성, 통일감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의미적인 것도 보셔야 돼요. 의미적인 거. 거기서 보면 뭐뭐이랴, 기쁨이랴, 위로이랴, 즐거움이랴 그랬지? 즐거움이란 얘기야 아니야. 기쁨이란 얘기야 아니야. 위로란 얘기야 아니야. 위로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십자가자의 정서를 표출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냐,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냐,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십자가자의 정서는 지금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니, 기쁨이, 즐거움이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위로받을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부정적인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니야. 뭔가 슬퍼. 기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슬픈 상황이 있는 거야. 즐거움? 지금 즐겁지가 않아. 괴로운 상황이야. 뭔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즐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리법을 통해서 십자가자의 정서를 표출했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알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뭔가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즐겁고 싶어 합니다. 이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자의 정서, 태도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했고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상황, 처지를 한번 보죠. 어떤 상황인지. 큰 어둠 가운데 나왔네. 그렇죠? 큰 어둠.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렇지? 부정적인 상황. 홀로. 그런데 이 큰 어둠에 홀로. 시인은 시어 하나도 그냥 생각 없이 쓰는 법이 없거든. 고도로 기획되고 전략적으로 쓰는 거. 외로운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에서 혼자 있는 거야 지금. 홀로. 그런데 밝은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이라고 했어. 밝은 불. 아마도 지금 이 어둠을 쫓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잖아. 외롭잖아. 그치? 그러니까 불을 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미지의 대조가 되네.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있어. 나왔네.
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여기서 한 큰 위로이랴. 한 포기에 꽃이라도 있으면 정말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서 자, 이 외로운 상황이야. 외로운 심정이고 이 외로움을 위로받고자 하는 거죠. 산꽃으로 위로받고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어둠이잖아, 어둠. 응? 밝고 싶은 거야. 밝음을 지향하는 거죠. 이연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 고이 날이니라. 지금 모두 빼앗기는 이 식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시적 화자의 처지가 많은 것을 잃은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혼자 있는 상태, 혼자가 된 상태.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여튼 뭘 다 잃은 상태야. 그래서 모두 빼앗기는 듯이 또 반복돼. 눈덮개 고이 내리면 환한 온몸. 이게 좀 내용이 약간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왜 환한이라고 했을까? 환한 내용 좀 보세요. 이연에서 환한 온몸이라고 했거든. 이렇게 1년하고 유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큰 어둠에 홀로 있으니까 불을 켰잖아. 그치? 불을 켰으니까 일단 자기 몸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이번에는 새파란 불이 붙어 있는 인광이에요. 새파란 불 시각적 이미지. 인광 그 아래에 해석이 되어 있죠.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해서 내는 빛. 그러니까 빛을 내던 물질이 계속해서 빛이 나가서 빛을 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냐면 지금 여기서 밝은 불을 켜서 자기 환한 온몸이 됐잖아. 그치? 자기 몸의 빛이 나고 있는데 인광이다. 이거는 그 빛이 계속 ing 남아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미지가. 이게 밝음에 대한 지향이에요. 그쵸? 밝음에 대한 지향, 계속 밝게 있고 싶은 거지. 밝음에 대한. 이미지로 얘기하는 거야. 어둠 속에 있는데 밝음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까만 빗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하는 기쁨이냐. 까만 빗돌이? 빗돌이는 빗두랑이잖아. 얼마나 큰 기쁨이냐. 자, 이거는 기쁨의 대상인 거야. 빗돌 울면 지금 혼자 있잖아. 외롭잖아. 그치? 까만 빗두랑이라도 빗돌 울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외로움이 외롭다라고 1년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인광이고 싶은 거야. 인광이고 싶고 까만 귀뚜라미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위로가 될 것 같아.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이 연은 1년의 이 외로움이 이어지면서 외로움의 심화라고 봐야 돼요. 귀뚜라미로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거지.
햇빛처럼 계속 그 빛을 잃지 않고 갖고 가고 싶다는 건 지금 어둠 속에서 너무 외롭다는 거야. 그래서 귀뚜라미 하나를 무슨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3년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이번에는 몸을 사른다고 되어 있네요. 새파란 불에 붙어 있는 인광에서 파란 불에 몸을 사른다. 라고 이어지면서 싸늘한 이마, 싸늘한 이마 이것에 놓이네, 그치? 맑게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기어가는 신경의 앞뒤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식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마에 신경이 기어가는 듯한 간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 신경이 이마에서 막 기어가는 거, 신경이 기어가는 이렇게 느낀 적 없잖아. 그죠? 여러분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와, 이건 촉각적 현상인데 신경이 기어간다? 이거는 정말 예민하고 정밀한 느낌이잖아. 그치? 기어가는 신경이 간지러움. 이런 촉각적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큰 어둠 속에서 꽂혀 있다는 거야. 그치? 진짜 뭐 꽃이라도 하나 보고 싶고 귀뚜라미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적막해. 너무 외로워. 그래서 신경이 기어가는 간지러움까지 느낄 정도다. 그 정도로 적막하고 외롭다. 이렇게 맥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기어가는 신경이 뭐냐? 그 신경이 왜 간지럽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외롭고 적막한 상황 속에서 그냥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극한의 외로움. 맑게 기어가는 신경이 간지러움까지 느끼면서 내가 기리는, 바라보는, 동경하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야. 그래서 3년은 극한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극한의 외로움을 느껴서 마음의 별, 기리는 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자. 그래서 이게 왜 극한의 외로움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맥락을 보시면요. 1년에서는 불을 켰어요. 그렇죠? 2년에서는 그 불이 붙어있는 인광, 내 몸은 인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불이 자극이 없어도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3년에서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그렇지. 그러니까 밝음을 지향하는 강도가 커지잖아. 점점. 지금 어둠 속에서 밝음을 지향하는 정도가 1년, 2년, 3년이 점점 강도가 커지죠. 그 정도로 어둡고 외롭다는 얘기인 거예요.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로움의 점층적 전개로 보시면 돼요. 외로움의 점층적 전개. 점점 더 외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위로받고 싶은 거지. 그것이 꽃이든 귀뚜라미든 별이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외로움과 그것을 위로받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죠. 편의상 특징. 수능 특강은 처음 나왔어요. 싸늘한 음악. 생각해보면은 뭐 1930년대 시인들, 이 시인은 이제 순주시파 시인이긴 하나, 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고뇌가 있었고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치?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시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맞나, 이런 시를 쓰는 것이 맞나, 라는 어떤 고뇌도 있었을 것이고, 방향 감각에 대해서 좀 상실? 인생의 목표? 근데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외로움, 우리가 그런 거 싹 빼고 시 안에서만 봤을 때도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이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순간. 고립된 화자의 외로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면 큰 어둠 가운데 홀로라는 말 때문에. 어둠 가운데 홀로. 고립된 혼자. 표현상 특징. 아까처럼 유사한 형사구조의 방법. 이런 통일성. 의미 강조. 이 의미라면 시초가 될 장사지. 유사한 통사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위적 구도라고 표현을 하고, 구조 다네요. 대위, 대립. 이게 뭐냐면 대비되는 것들이 쌍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대비되는, 대위라고 하는 거를. 큰 어둠, 밝은 불. 어둠, 밝음. 어둠, 밝음. 그 다음에 눈하고 불. 눈 덮인 불. 그 다음 3년은 싸늘한 이마의 싸늘한하고, 그 다음에, 따뜻함이 어디 있을까요? 파란불에 뭐 싸늘한 이마, 불이라는 거 자체가, 불 있잖아, 불부터.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했을 때, 싸늘함하고, 따뜻함. 이건 불 때문에. 그렇지? 이런 대위적 구도 혹은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라고 해도 돼요.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신상의 대립이라고 해도 돼. 자, 이걸 통해서 밝음을 지향하는 거죠. 밝음. 어둠 속에서 밝음을 지향하는 거고, 여기서의 눈은 촉각, 차가움으로 보는 게 맞아요. 불. 자기 인광이라고 했잖아요. 인광. 계속 빛을 낼 것이다. 그랬죠. 싸늘함 속에서 따뜻함. 그래서 이런 대위적 구도, 대립적 구도, 이미지 신상의 대립 대조적 구도 속에서 처지를 얘기하고, 처지, 그 다음에
밝음을 불을 따뜻함을 지향하는 거야. 이런 대립적 침상 메뉴가다. 자,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지금 맞지만 점층적 시상 정의다. 외로운 시간. 당연히 점층적 정의다. 그 다음에 간접적 심상이 활용되어 있다. 시각. 그 다음에 촉각. 간지럼. 그치? 네. 뭐뭐 이랴